주가가 5개월째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장세는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을 했던 형태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보면 2012년서부터 5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는 상하 15% 내에서 그냥 머물렀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은 경기와 기업 실적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를 극복하고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 상태입니다. 시장이 언제쯤 새로운 상승을 시작하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가가 5개월째 박스권 내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1월 달만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역시 시장은 예외 없이 어느 정도 오르면 조금 쉬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5개월째 네. 박스권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를 전망할 때 대체적으로 뭐 작년보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았습니다. 예. 작년 워낙 나빴으니까요. 또 백신도 도입이 되고. 근데 작년에 금융시장에서 생각했던 것 중에서 올해 빗나간 것 중에 하나가 달러 가치 같습니다. 예. 논란이 많았지만 바이든이 돈 많이 풀고 해서 달러 가치가 약해질 거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예. 작년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한 1,080원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120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지금까지는 강달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면은 외국인들이 또 이제 쉬는 곳 같은 데서 주로 이탈을 하니까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10조 원을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융위기 이후 반복되는 현상이긴 한데 미국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만. 예, 다른 데가 못 쫓아가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다우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는데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오른 거 생각하면 양호한 조정이지만 예. 미국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게 미국과 다른 권역의 좀 불균등 회복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한국은 괜찮은데 브라질이나 아주 나빴던 나라들도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거들이 확실치는 않은데 예.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라질 헤알이나 이런 통화들도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미국만 독주를 하면서 강달러 강화되기보다는 조금 달러가 약해지고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 외국인이 10점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빠지고 뭔가 순환매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이 되는 거는 돈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 한 해 동안에 직접 투자 계좌로 88조 원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예.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열심히 했을 때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형 펀드 열심히 할 때 한 4년 동안에 한 90조 원 들어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역사적인 주식 투자 붐인데 지난 1년 동안 88조 원이 들어오고 금년 들어서는 53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시장이 꺾이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열기도 좀 이제 식겠지만 지금 뭔가 금리가 너무 낮고 또 부동산으로 가기에도 너무 부동산의 진입 장벽이 좀 높아져서 뭔가 머니무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달러가 완화가 되면서 뭔가 외국인이 사고 또 국내 유동성도 괜찮다 그러면은 또다시 또 유동성의 스토리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더 유동성에다가 좀 두시는 형태이네요. 네, 저는 대부분 많이들 얘기가 이제 실적의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유동성과 실적을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꼭 돈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래도 크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 한 10여 년 혹은 코로나 이후에 최근 1년을 보면 그래도 좀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뭘로 봐도 주식이 안 싸죠. 그렇죠.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주식이 안 쌉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초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예. 그리스란 나라가 지금 재정위기 아주 극단적인 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게 10년 동안 돈 빌려주는데 이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웃돈을 주면서 빌려주는 거니 중앙은행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아주 말도 안 되는 저금리가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지금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이 확 꺾인다 그러면 뭐 주식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경기가 긴가민가 하고 방향은 위쪽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시장이 이제 뭐 미국의 금리 또 한국 사람들이 저금리 이기지 못해서 들어오는 돈의 어떤 유입 속도 이런 것들이 주춤해지는 시점이 조금 주식시장에 보다 더 본질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동성이 상당히 역할을 한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경기하고 기업 실적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2분기까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2분기까지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질 뿐만 네.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증가하는 모멘텀도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좋은 건 2분기까지고 오히려 이게 경기와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펀더멘탈의 모멘텀은 하반기 가면 조금 약해질 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인데 그거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특히 기업 실적 사이클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지금 요즘에 시클리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이런 사이클은 좀 처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같은 데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고 글로벌 철강사 같은 경우도 뭐 2007년, 2011년에 고점 수준까지 올라간 주가가 많은데 이 뭐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기저효과를 생각하더라도 안 쓰던 철을 공급 과잉 있던 거를 누가 많이 쓰나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수요 요인은 되게 약한데 예. 공급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2018년 특히 미중 무역 분쟁하고 또 전통적인 제조업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또 너무 크고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또 투자를 해야 되나? 기업 입장에서는 또 목돈 들어가는 거고 투자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조금 냉소적으로 보면 이렇게 투자 없이 언제까지만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마진이 개선되느냐라고 보면 이 사이클이 제 생각에는 구조적인 사이클은 아닌 것 같아요. 수요 늘고 투자 늘고 뭐 이런 사이클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투자가 없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회의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업 마진이 좀 개선되는 효과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실제 기업 실적을 좀 못 쫓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2분기보단 그게 한두 분기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이 선순환으로 막 확대해서 커지는 구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그거는 아니다. 네. 그래도 보면 최근에 아무튼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바닥에서부터 4배 정도 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민감주를 빼놓고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네. 때는 아무튼 주식시장을 얘기하기가 네.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근데 참 보십니까? 저같이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 입장에선 따라서 하기엔 너무 비싸졌는데 예,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주식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주식 내에서의 어떤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우위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야 어떻게 보면 2011년 이후로 장기간 못 오르다가 지금 오른 거고 말씀하신 건 4배 올랐지만은 성장 주식들의 경우에는 사실 바닥에서 10배씩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싼 주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괜찮을 것 같고 또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좀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실적 개선 없이 그냥 성장 기대감으로 그 가지고 있는 주가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전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덜 오른 게 지주회사 주식들 같습니다. 지주회사 주식. 예, 뭐 한국의 지주회사가 저평가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뭐 네. 대주주들이 주주들과 이제 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빼돌리는 것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몇몇 지주회사들은 저평가가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고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주회사가 거의 유일하게 싼 섹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지주회사가 저평가됐던 게 거의 그 한국의 지배구조 문제였다고 보는데 뭐 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상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조금 이제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또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경영권이 대기업들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상속세 부담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배당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예. 또 ESG라는 걸 통해서 뭔가 이제 감시가 좀 많아져서 저는 조금 거의 유일하게 그 주가가 못 오른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게 지주회사 쪽이니까
뭐 시클리컬 성장주와 시클리컬 하면 전통적 제조업 주식이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저것 다 통틀어서 보면 지주회사가 좀 그래도 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지주회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가 하면 네. 반대쪽에서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그렇고 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도 주가가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내려온 네. 상태 있고 네. 특히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영원할 것 같았는데 주가가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네. 지금 뭐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에 보면 한번 주도주에서 탈락하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될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반도체 주식은 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어렵다.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복잡한 뭐 사이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과거에 잘해왔던 기업을 장기간 들고 있으면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줬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 연말 정도까지 어느 게 좋은 거냐라고 보면 이게 전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투자의 어떤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회의 속에서 단가가 올라가면서 기업 실적을 개선시키고 이게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식이야말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중요한 영역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물론 장기적으로 좋았지만은 저 같은 성향의 어떤 투자자에겐 좋은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기업이 돈을 벌면 유보시켜 놓고 뭐 배당을 좀 주고 저는 이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기업은 돈을 벌면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게 예, 숙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숙명이죠. 예, 숙명이죠. 그럼 이제 효율이 개선이 돼요. 또 공급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럼 단가가 또 나빠져요. 그럼 기업 이익이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그 저희 말한 직전에 반도체 빅사이클 고점을 치고 그 다음 해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근 7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너무 진폭이 큰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건 이건 뭐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데 조금은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좀 공급이 늘어나는 게 있고 또 미국이 밸류체인을 그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나라 공장이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하면 여기서 좀 해줬으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급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반도체 주가야말로 가장 좋을 때, 수요가 좋을 때 또 공급이 느는 게 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그게 올해만 놓고 보면 좋은 선택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아니지 생각입니다. 네. 센터장님 반도체 애널리스트하고 갈등이 많으시겠습니다. 아, 제가 예. 보기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네. 빅사이클 올해 예. 뭐 이러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예.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아하, 센터장을 할 때에 시황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예. 자꾸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지라고 예. 해서 얘기를 해도 반도체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참 할 얘기가 없거든요. 아, 존중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이게 투자는 잘못하면 회사가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과잉 투자나 이런 게 또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미래가 가장 밝아 보일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러면서 사이클을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커나가는 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약간 그 센티멘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뭔가 많이 가장 좋을 때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수요 측면에서 빅사이클 말하는 거는 뭐 100% 공감을 하고요. 근데 반도체 주가는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 정도 하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은 이번 주에 좀 주춤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위기 이후 한 지난 10여 년 동안이 본질은 좀 같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제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은 있었지만 돈은 많이 풀었지만 중앙은행이 만족할 정도의 그런 화끈한 경기 회복은 별로 없고 그 풀린 돈이 자산 시장에서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게 지금까지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요즘 뭐 인플레이션 논쟁이 많은데 사실 뭐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고 수요가 좋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펀더멘탈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인플레가 생기는 건 좋은 일인데, 예.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인플레가 생길 때 주식이 굉장히 이제 인플레가 생기면 보통 그 사이클이 오래 가거든요. 예. 단가가 좋아지고.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생겼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뭔가 금리 올라가는 게 더 큰 영향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거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은 가만 놔둬도 예. 올해는 굉장히 탄성을 가지고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데 1월 초에 1조 9천억 불 경기부양책 했죠. 근데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이 흐려졌습니다. 그렇죠. 예, 1조 예. 9천 원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명목 GDP가 2조 달러거든요. 한 10%를 그냥 단기간에 푼 겁니다. 예. 물론 인프라 투자 몇 년간에 간다고 하지만 2조 2천억 불도 한다 그러죠. 이거 끝나니까 또 가족 계획을 한답니다. 예. 이제 뭐 출산 휴가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또 1조 2천억 불.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2018년과 조금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2017년도 미국 경제가 확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2017년 만에 트럼프가 아주 대폭적인 감세를 해주면서 예. 경기가 좋은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18년에 인플레이션이 빨리 오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는 미국이 과욕을 안 부리는 게 좀 중요한데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정치 구조가 상하원까지도 이제 민주당이 뭐 이제 선택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조금 그게 조금 불안해 보이고 예. 한 5월 말 6월 초가 되게 되면 아마 또 지난 2, 3월과 같이 또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높아지면서 또 금리가 올라가고 지난 2, 3월은 굉장히 마일드하게 잘 넘어갔고요. 그렇죠. 뭐 5, 6월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군부를 너무 떼지 않는 게 투자자 입장에선 저는 좀 올해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욕을 부려서 그런지 앨런 의장이 금리는 조금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은 뭐 2023년까지 없고 테이퍼링도 아직까지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금리를 높게 갖고 가서 통화가치의 안정을 원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 재무부나 이렇게 정부 쪽에서는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돈을 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인데 네, 네. 지금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관은 말입니다. 금리가 좀 올라가야 돼. 이건 너무 좀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얘기한 거.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앨런 의장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센터장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위기 때 돈을 푸는 거는 굉장히 뭐 아주 속전속결로 이제 풀었는데 나오는 길은 되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뭐 걸리는 게 너무 많고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를 보면 저는 이것이 이제 시장과의 좋게 말하면 소통이고 나쁘게 말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는 거고 일종의 이제 관료들 또 이제 옐런이 사실은 끼어든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중앙은행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밀당 관료와 시장의 밀당이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2013년에도 미국이 이제 버냉키가 우리 한번 양적 완화 규모 축소하는 테이퍼링 한번 해볼까 하니까 2010년 여름에 주가가 급락을 그렇죠. 했죠. 한 15% 빠졌죠. 그나마 미국은 괜찮고요. 다른 나라들 브라질 같은 데는 거의 외환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버냉키가 내 뜻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진화를 하고 2013년 6월에 말하고 실제 테이퍼링 들어간 거는 2014년 10월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이니까 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본질적으로 그 통제할 수 있는 금리는 단기 금리고 장기 금리는 또 시장이 자기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죠. 또 지금처럼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뭐 파월이 뭐 몇 년 동안 기준금리 안 올릴 수 있어. 그렇지만은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긴축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 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야라는 것도 시장이 앞당겨서 반응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주가들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냐? 예.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겠죠. 한두 번 올릴 수는 예. 있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실물 경제는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선진국은 약간 디플레 징후가 장기적으로 있었고 실물이 너무 힘들어서 금리를 구조적으로 높게 올릴 수 있는 중앙은행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직면되는 게 저는 좀 불평등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없어진 일자리가 아직도 900만 개가 되는데 그렇죠. 그 대신에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뭐 올라가고. 주식이야 뭐 미리 선행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올라간 정도가 아니고 사상 최고가니까 예. 우리가 저는 뭐 주식 투자는 뭐 하고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동학개미가 작년에 많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제 주변에 보면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은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작년 말에 뭐 900만 명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3,500만입니다. 예. 안 하는 사람이 한 4분의 3이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있는 사람만 하는 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실물은 정체되어 있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불균형은 너무 커져서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또 다른 취약한 영역도 영향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증세입니다. 증세죠. 예, 자원 배분을 특히 이제 자산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가져가서 인위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뭐 법인세 낮춰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자 이건데 벌써 이제 뭐 옐런의 말이 다르고요. IMF나 EU도 기본적으로 법인세 낮추는 경쟁하지 말라는 거고 예.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길게 보면은 저는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다음 스테이지는 10년 동안 많이 번 자산가들에 대한 어떤 증세 리스크가 좀 길게 보면 좀 고려해야 될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글쎄 뭐 증세는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3월 달서부터 1년 동안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재정 투입이 16조 달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작년도의 GDP가 80조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 GDP의 20%를 정부가 써버린 건데 네, 다 빚을 그거를 뭐 네. 그냥 뭐 썼겠습니까? 어차피 빚을 내서 쓰든지 뭘 했을 텐데 네. 당연히 그러면 그걸 언젠가는 메꾸든지 해야만 네.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본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민간이 활력을 잃으면서 정부가 계속 양적 완화하고 주식도 사고 중앙은행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가 넘어갔는데요. 일본의 예. 사례를 보면 금리는 최대한 낮게 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면 이제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니까요. 두 번째는 증세입니다. 그 어려운 나라가 소비세 인상을 3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세금 올린다는 게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증세를 안 하면은 아무리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재정이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자원 배분이 그동안 이제 자산가들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들어오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중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증세가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된다고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뭐 법인세가 주주들에게 가져가는 걸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예, 거고요. 그렇죠. 뭐 한국도 어쨌든 뭐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봅니다만은 양도차익과세 같은 것도 주식 돈 번 거 안 내다 내게 되니까 조금 주주들에게 들어오는 걸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한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